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기능론과 갈등론이라는 거시적 관점을 비판하면서 나타났는데요. 사회 구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사회 구조 안에서 개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사회 현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초점을 둔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만든 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 이론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 시작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 학자들은 이런 식의 질문을 했습니다. 사회는 유기체 같다고? 사회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갈등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사회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라는 식의 의문점을 가지게 됐어요. 자,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그걸 비교해 볼게요. 사회를 유기체와 같다고 설명했던 이론은 기능론이고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갈등적 구조라고 설명했던 게 갈등론입니다. 그러니까 기능론과 갈등론은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다 하더라도 거시적 관점이라는 게 똑같고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져 있는 그 전체 덩어리의 모습에 주목해요. 그래서 기능론에서는 축제를 바라볼 때 이런 식으로 바라봤죠. 축제는 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거다. 그래서 존재하는 거다.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반면 갈등론은 축제가 지배계급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설명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학교 축제를 즐기면서 나는 이 축제가 우리 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거나 나는 지배계급의 억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마 대부분 안 그럴 거예요.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많이 소극적이어서 그냥 단지 학교 축제를 안 하면 학교 수업 안 들어도 되니까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또는 늦게 등교해서 좋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동아리 부스를 잘 운영해야지 라고 생각하거나 장기자랑에서 노래 잘 불러야지 라고 생각하거나 장기자랑 무대에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응원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축제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저마다 다 다른 이유로 축제에 참여를 하고요. 다른 이유로 이렇게 축제를 참여하지 기능론처럼 내가 사회 안정에 기여한다 라고 생각하거나 갈등론처럼 내가 지배계급의 억압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축제에 참여하는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축제라는 사회 현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왼쪽과 오른쪽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축제에 부여하는 의미가 좀 달라요. 왼쪽은 단지 수업을 안 해서 좋다, 늦게 등교해서 좋다라는 식의 의미 부여로 끝났고요. 오른쪽에 있는 학교는 동아리 부스 잘 운영해야지, 장기자랑 잘해야지, 응원 잘해야지 라는 식의 의미 부여로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학교에서 축제가 더 풍요롭게 이루어질까요? 오른쪽에 있는 학교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밋밋한 축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풍요로운 축제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요약해서 말하자면 어떤 사회 현상은 사회 안정이다 아니면 지배계급의 억압이다라고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밋밋한 축제라는 사회 현상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좀 더 풍요로운 축제라는 사회 현상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들어가 볼게요. 엄마가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는 현상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이런 사회문화 현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아기 울음소리에 대해서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겠다라고 의미 부여를 하고 그렇게 반응을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사회 현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불편하다고 자기의 의사 표현을 했고요. 그 의사 표현을 엄마가 그래 기저귀 가는 게 필요하구나 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이 사회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와 엄마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 다음 사례를 한번 볼게요.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돈을 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기꾼으로 생각해서 거절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빌려줄 수도 있어요. 사기꾼으로 생각할지 아니면 안타깝게 생각할지는 그 개인의 자유고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사람들은 그 상황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그 인식에 근거해서 행동을 한다고요. 안타깝게 생각하면 돈을 줄 것이고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으면 도망을 가거나 뺨을 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을 해석하고 그 상황에 기초해서 행동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사례를 들고 왔어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동일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사기꾼으로 정의할지 안타깝게 정의할지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고요. 그 반응을 바탕으로 사람들끼리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 현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우리가 왜 마주보지 않고 서로 숫자 올라가는 것만 보거나 아니면 핸드폰만 보면서 서로 최대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어색한 사회 현상은 왜 만들어지는 걸까? 그게 사회의 존속과 통합 안정을 위해서일까? 아니면 지배계급의 억압 때문에 그런 걸까?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 어색하다고 모두가 다 같이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서로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고 눈을 딴 데다 두는 거지. 숫자가 움직이는 걸 본다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본다든지 서로 어색하다고 의미 부여를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마주치지 않는 그런 사회 현상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회 현상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사람들이 간주관적 또는 상호주관적인 의미 부여, 다른 말로 같이 생각해서 의미를 부여한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같이 의미 부여를 해서 A라고 재밌다고 의미 부여를 하면 재밌는 현상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지루하다라고 의미 부여를 하면 지루한 사회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 부여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호작용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상호작용이라는 게 눈짓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서로의 표정을 읽어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서로 다 달라도 상호작용하면서 같이 생각하고 의미 부여를 통해서 사회 현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수업이라 하더라도 일반에서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선생님 재밌어요 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재밌는 수업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다른 반에 들어가서 선생님 수업이 지루해요 라고 하면 지루한 수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재밌다고 의미를 부여하거나 지루하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게 그냥 맨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표정을 읽고 대화를 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재미있든 지루하든 간에 중요한 건 의미 부여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게 포인트인 겁니다. 그래서 쌤이 과정에다가 빨간 색깔 진한 색으로 표시를 해뒀어요. 의미 부여를 통해서 사회 현상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론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인간이 의미 부여를 통해서 사회 현상을 만들기 때문에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라고 봐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재밌는 수업을 만들 수도 있고 수업을 재미없다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정리를 하자면
기능론처럼 사회는 유기체와 같고 그 유기체와 같은 사회 속에서 학생이든 교사든 그 역할이 정해져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갈등론처럼 부조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서의 행동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갈등론은 지배계급은 착취하고요. 피지배계급은 항상 빼앗기고 결국 저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식의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억울하다, 재밌다, 지루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걸 통해서 사회 현상을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을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미를 표현하는데 상징을 통해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사랑을 표현할 때 장미꽃을 줄 수도 있고요. 사랑해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하트 표시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징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을 다 상징이라고 부르거든. 파란색은 성공, 하얀색은 순결, 그런 식으로 의미를 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상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장미꽃을 생각하면 그 장미꽃에는 사랑을 고백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 그런 걸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거나 하트 표시라는 건 그것도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하트 표시라는 걸 통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상징을 통해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인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정의 내리고요. 이게 억울하다, 기쁘다, 지루하다, 슬프다라고 상황을 정의하고요. 그 상황을 정의한 것을 기초로 해서 슬프면 눈물을 흘리거나 안타까우면 위로를 하거나 기쁘면 웃는 표정을 짓거나 이런 식으로 상황 정의에 기초해서 행동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미 부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물이나 행위의 본질은 그것이 존재하는 상황과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흰색 국화꽃 한 송이를 가지고 사랑 고백을 한다는 게 상상이 돼요? 안 되죠. 우리가 흰색 국화꽃 한 송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미를 부여했냐면 추모,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비는 그런 것으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흰색 국화꽃 한 송이로 사랑 고백을 한다 하면 만약에 뺨을 맞겠지. 그러니까 흰색 국화꽃 한 송이라는 사물은 우리가 추모라는 고인에 대한 명복이라는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현상이 만들어진 건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의미를 부여했다면 다른 현상이 만들어졌겠지.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행위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태국에서는 메롱이라는 의미를 가진대요. 그러니까 엄지척이라는 행위가 우리나라에 처해 있으면 최고라는 뜻인데 태국에 있으면 메롱이라고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놓여 있는 상황이 한국인지 태국인지 또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했는지에 따라서 본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달라지는 게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상대성이라고 부릅니다. 의미는 우리가 부여하기 나름이니까요. 그런데 비판점은 있어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사회 현상을 만든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사람의 의미 부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A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A 현상이 만들어지고요. B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B라는 현상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왜 A라는 의미 부여를 했을까? 왜 B라는 의미 부여를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결혼했으면 아들 낳아야지 라고 의미 부여를 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압박감을 가지는 현상이 만들어졌다고 보자. 근데
왜 아들 낳아야 한다고 그렇게 의미부여를 했을까? 왜냐면 그때 사회 분위기는 남성 우위의 구조였거든. 남성이 우위를 가지는 사회 구조였기 때문에 그런 식의 생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생각보다 야, 딸이 최고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딸이든 아들이든 잘 낳아서 잘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의미부여를 하잖아요. 그렇게 의미부여를 하는 그 기저에는 남녀평등 사회 구조가 이미 만들어졌거든. 남녀평등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다라고 의미부여가 된 건데 왜 그런 생각이 나왔는지 그 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 비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의미부여를 통해 사회 현상을 만든다는 것만 생각하고요. 개인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8페이지를 펴서 여기 나와 있는 글들이 어떤 관점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영상을 잠깐 끄고 답을 체크한 뒤에 영상을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글은 갈등론이고요. 두 번째 글은 기능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글은 취업 조건이 강화되는 이유가 기득권이 부와 권력을 가진 집단이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자기 그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야, 우리 그룹 들어오려면 공부를 빡세게 해야 된다. 명문대 나와야 된다. 자격증 많이 따야 된다. 그래야 우리 집단에 들어올 수 있다. 라고 장벽을 크게 만드는 거죠. 그게 취업 조건의 강화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하는 게 갈등론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기득권을 위해서 그렇다라고 설명하면 갈등론이고요. 기능론은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농업사회를 지나서 산업사회를 지나서 정보사회가 됐다. 이런 정보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취업 조건이 강화되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으로 더욱 그게 더 좋다라고 설명하는 게 기능론입니다. 이제 9페이지를 가서 명문대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볼게요. 자, 첫 번째 글은 명문대는 결국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규정한 거고 그래서 스카이를 졸업한 사람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카이를 계속해서 명문대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야. 갈등론. 두 번째 칸 갈게요. 명문대에는 그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 능력에 명문대를 졸업했다는 것 자체가 능력이 좋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높은 보수를 주는 게 당연하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기능론입니다. 자, 마지막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인데요. 명문대를 결정하는 교정적인 기준은 없다. 어떤 사람은 취업률이 높은 곳을 명문대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를 명문대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교는 선배 계층이 좀 빵빵한 그런 학교를 명문대라고 규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교는 교수진이 열심히 학문에 매진하는 그런 학교를 명문대라고 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명문대를 결정하는 고정된 기준은 없고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서 명문대라고 규정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 그 상대성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글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더 연습을 해볼 테니까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열심히 복습해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